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콘텐츠 업계를 뒤흔든 가장 뜨거운 논란, 바로 JTBC와 불꽃야구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분쟁을 넘어 권력과 창작, 팬덤과 방송사가 정면으로 부딪힌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단순히 콘텐츠 싸움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JTBC가 불꽃야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 대중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간의 유사성 문제로만 비쳤다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갑질과 정의, 권력과 창작의 싸움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JTBC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낸 충돌일까요? 불꽃야구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시원 PD는 원래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외주 제작자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독립하여 스튜디오 시원을 설립했고 그곳에서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야구 예능을 만들었습니다. 형식은 비슷했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출연진 일부가 겹치고 연출 스타일도 눈에 익었지만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방향성은 명확히 차별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시청자들이 기존 예능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JTBC는 불꽃야구가 자사의 포맷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논란을 공식화하며 불꽃야구의 유튜브 영상 일부에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법적으로 포맷 보호라는 주제는 늘 예민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권리 분쟁으로만 머물지 않고 대중적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JTBC가 대형 방송사라는 점, 그리고 불꽃야구가 독립 창작자의 상징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불꽃야구는 과연 배신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독립일까요? 많은 이들이 장시원 PD를 JTBC 내부자가 아이디어를 빼돌려 유튜브에 내놓은 배신자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JTBC 소속 직원이 아니라 외주 제작사 대표였습니다. 최강야구 자체도 그의 기획과 제작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기에 불꽃야구는 단순한 표절이 아니라 창작자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JTBC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가 시청자와 팬덤을 빠르게 모으고 광고주까지 확보하면서 방송사가 아닌 독립 채널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한 게 아니라 방송사가 쥐고 있던 권력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불꽃야구는 시청률과 조회수뿐 아니라 팬덤의 열정, 기업 스폰서, 그리고 새로운 수익 모델까지 확보하며 전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JTBC가 느낀 불안은 단순히 법적 문제보다 훨씬 근본적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법적 정의와 권리 보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맞이한 거대한 전환기의 단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묻게 됩니다. 이 싸움은 표절인가? 아니면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역사적 충돌인가? 방송사 권력과 팬덤의 힘, 어느 쪽이 진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승부는 법정 판결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습니다. JTBC가 내세운 가장 강력한 논리는 포맷 저작권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꽃야구의 연출 구조와 룰, 경기 방식이 최강야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업계에서 아이디어는 법적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보호되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 방식, 즉 연출과 장면, 구성의 실제적인 구현일 뿐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반드시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불꽃야구는 출연진과 연출, 운영 방식에서 명확히 차별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튜디오 시원은 불꽃야구만의 독창적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규칙과 흐름, 연출 톤을 전혀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더욱이 논란 중 하나였던 유니폼 디자인 표절 의혹 역시 불꽃야구 측이 외부 디자이너와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곧바로 수정되어 유니폼이 교체되었고 JTBC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JTBC는 이런 문제까지 모두 포괄해 불꽃야구를 표절로 몰아갔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프로그램의 유사성 때문이 아니라 불꽃야구가 보여준 독립형 모델이 방송사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송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포맷 유사성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콘텐츠 생태계의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스튜디오 C1이 이번 법적 분쟁에서 승리한다면 다른 제작자들도 방송사를 거치지 않고 독립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곧 방송사 중심의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제작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히 불꽃야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JTBC가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꺼낸 순간 그들의 선택은 콘텐츠 보호라는 논리를 넘어 콘텐츠 권력의 자기 방어로 비쳤습니다. 대중은 이를 곧바로 갑질로 읽었고 JTBC는 의도치 않게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팬덤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수많은 항의 댓글이 달렸고 포털 기사 댓글에도 방송사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역풍은 단순히 온라인 반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고주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송사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팬덤이 모여드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팬덤이 중심이 된 콘텐츠였고 그 팬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창작자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 점이 JTBC의 계산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방송사가 생각했던 법적 우위는 팬덤의 감정 앞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콘텐츠의 진짜 힘은 법과 권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팬덤의 지지와 창작자의 진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JTBC와 불꽃야구의 충돌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숫자나 계약서가 아닌 시청자의 마음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꽃야구의 등장이 방송업계에 던진 파장은 단순히 시청률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JTBC는 자신들의 대표 예능 최강야구를 통해 광고주와 스폰서를 끌어들이며 채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방송사가 만들어낸 안정적인 생태계 안에서 프로그램은 곧 수익 모델이자 이미지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이 고정된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렸습니다. 팬덤이 몰리는 곳에 광고가 몰리고 기업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와 팬덤이 선택한 콘텐츠가 곧 시장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유튜브 채널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SBS 플러스와 중계 계약을 맺었고 실제 야구장과의 정식 협약을 통해 경기를 직접 송출했습니다. 스폰서와의 협업도 확대되었고 팬을 대상으로 굿즈와 멤버십, 후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생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 방송사가 의존해온 광고 중심 생태계를 위협했습니다. 방송이 없어도 대형 채널이 없어도 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전례가 탄생한 것입니다. JTBC 입장에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콘텐츠 권력의 반란으로 보였을 겁니다. 방송사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시스템을 단 몇 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나타난 것이니까요. 시청률보다 더 큰 위협은 광고주들의 선택이 바뀌는 것이고 기업들이 더 이상 방송사에만 투자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JTBC가 의도했던 법적 방어는 오히려 대중에게 권력 지키기로 비쳤고 역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팬덤은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를 지지하고 그들의 진정성을 믿고 함께 만든다는 감각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JTBC가 법적 공세를 펼쳤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불꽃야구 제작진이 아니라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공격받는다고 느꼈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JTBC 유튜브에는 항해 댓글이 쏟아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에는 갑질이라는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방송사가 예상하지 못한 국면이었습니다. 그동안 방송사들은 법적 권리와 자본, 인프라를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무기는 팬덤의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응집될 때 법적 논리나 포맷 권리는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표절 여부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불꽃야구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야기를 왜 빼앗으려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JTBC는 어떤 답변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분쟁은 단순히 법정에서 끝날 수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콘텐츠의 본질은 법과 계약에만 있지 않고 팬덤의 지지와 창작자의 열정, 그리고 그들 사이의 신뢰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JTBC가 잃은 것은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이었고, 이는 방송사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JTBC와 불꽃야구의 충돌은 이제 법적 논쟁을 넘어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만 놓고 보면 JTBC는 여전히 대형 방송사로서 자본과 인프라, 유통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거대한 조직도 안정된 방송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팬덤의 지지와 디지털 생태계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이었습니다. 이 자생력은 단순히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는 온라인에서 얻은 팬덤의 힘을 실제 현장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 자발적으로 제작된 응원 콘텐츠, 팬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굿즈 제작과 후원. 이 모든 것들은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방송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창작자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세계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JTBC는 점점 더 곤란해졌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포맷 표절이라는 법적 논리는 대중의 감정 앞에서 점점 힘을 잃었고, 오히려 역으로 콘텐츠 권력 지키기라는 비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JTBC가 싸우려 했던 대상은 스튜디오 C1이 아니라 팬덤 그 자체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방송사가 승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론과 감정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팬덤은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집단이 아니라 창작자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연출진의 진정성과 태도를 평가했고 선수들의 열정과 성실함에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콘텐츠가 공격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곧바로 행동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방송사가 이해하지 못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숫자나 시청률보다 팬덤의 감정과 신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콘텐츠 독립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JTBC가 법적 승리를 얻는다고 해도 그 승리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팬덤의 선택이 시장을 움직이고 기업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며 창작자의 생존 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콘텐츠 산업의 힘의 축이 방송사에서 창작자와 팬덤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JTBC 입장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송사 권위의 근본을 뒤흔드는 전환점이었고 콘텐츠 산업 전체에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콘텐츠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방송사인가? 창작자인가? 아니면 팬덤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기업들의 투자 방향 변화, 시청자들의 신뢰 이동이 곧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가 보여준 모델은 단순히 방송사와의 갈등을 넘어 콘텐츠 생태계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혔습니다. 과거에는 방송국이라는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는 대규모 제작이나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 위에서 시작했지만 곧 자체 플랫폼을 열고 팬덤 중심의 수익 모델을 구축하면서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후원하고 굿즈를 구매하며 멤버십을 통해 제작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이 구조는 기존 방송사가 의존해온 광고 의존형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JTBC에게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광고주가 방송사보다 팬덤을 따라가고 시청자가 채널보다 콘텐츠를 택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방송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시스템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고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시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전례는 업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방송사는 더 이상 절대적인 유통 권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JTBC의 대응은 단순히 법적 조치라기보다 구조적인 위기감에서 비롯된 방어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JTBC의 선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팬덤은 법적 논리에 설득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선택한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더욱 결집했습니다. JTBC가 법적 승리를 거둔다 해도 팬들의 마음을 잃었다면 그것은 이미 패배와 다름없었습니다. 콘텐츠의 본질은 법률이 아닌 신뢰에 있었고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방송사의 권위는 공허해졌습니다. 이 점에서 불꽃야구 팬덤은 단순한 시청자 집단을 넘어 콘텐츠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방송사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째, 법적 판결을 통해 단기적 승리를 얻고 콘텐츠 확산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 전체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둘째, 협상을 통해 브랜드 공동 사용이나 일정한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권력을 양보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셋째,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장 어려운 길은 협업과 크로스오버입니다. 방송사와 독립 제작자가 손을 잡고 콘텐츠 세계관을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팬덤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선택은 방송사가 아니라 시장과 시청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팬들이 어디에 머물고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며 시청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정확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JTBC가 법적 논리로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팬덤의 신뢰와 감정을 되돌리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불꽃야구 사태는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되었습니다.